결혼을 자기는 안 할 거는 아니래. 네. 근데 아직 배우자감을 못 만났다. 아,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배우자가 나랑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가 어디서 뭐 하는지 나 잘 모르겠고 한 3년 안에 결혼할 생각인데 그리고 그 배우자가 돈을 잘 벌지 못 벌지 너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웃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배우자 소득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배우자 소득은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인 경우에 직장이다 그러면은 네. 본인 소득의 네. 90%에서 130% 사이에서 네. 형성될 확률이 95%입니다. 아, 네. 배우자 소득이. 네, 배우자 소득이. 우리나라의 결혼 시장이라는 게 과거도 물론 그랬지만 네. 상당히 지금 어떤 트렌드냐면 동지론 트렌드가 있어요. 동지론. 네, 동지론이라는 게 이제 어떤 동지론이냐면 경제적 동지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를 경제적인 조건이 밸런스가 맞느냐 이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성 쪽에서 남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남성 쪽에서 여성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월급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정도의 네. 경제력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 배우자를 고르는데 이 여성 배우자가 물론 뭐 나보다 소득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네.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사람이 월급이 한 500이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받는 엄청 편이니까. 많이 받는 거죠. 예. 네. 그런데 현격하게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정말 옛날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때 결혼할 땐 청첩장을 주잖아요. 네. 청첩장을 딱 펴. 네. 그럼 친구들이 첫 번째 신부 아무개 딱 그러면 네.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쁘냐? 예쁘냐? 맞아요, 그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해서 보여줘봐, 네.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청첩장 딱 펼쳐서 보여주면은 네. 뭐 하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과연 이 친구와 결혼할 그 여성 배우자가 앞으로 그 여성 배우자의 미래 소득, 현금 흐름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네. 파악을 해봐야 네. 이 친구가 앞으로 나보다 잘 살지 못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걸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남성 배우자들은 어떠냐? 남성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내가 와이프 나중에 내 미래 와이프가 돈 얼마 벌지 모르겠네. 네. 거의 정해져 있는 게 네. 남성 배우자들은 본인 소득의 70%에서 110% 사이에서 형성될 확률이 95%입니다. 네. 그러면 난 그 사람 만나고 나서부터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늦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돈 네. 모으는 방법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뭐 어떤 상품이고 어떤 방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 목표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혼 때부터 아직 결혼할 대상자도 없는데 내 집 마련 목표 잡고 결혼 자금 목표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만나보면 네.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모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나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뭐 일단 누군지 만나보고 그때 생각을 해보자. 네. 또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한번 애 키워보면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못 사는 거죠. 결혼의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나는 뭐 정말 죽어도 결혼 안 할 거다 그러면 네. 완전한 경제적 독립. 그러려면 7년에 1억은 있어야 독립이 되니까 네. 일단 그 목표를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대졸 신입사원들 연봉을 한번 네.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7년 기준으로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걸 네. 보니까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거 없이 우리나라의 신입사원들을 다 해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네. 한 3,400 정도?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그 새 전일 것 같아요. 네.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이다 그러면은 한 260, 70은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6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네. 딱 40%만. 4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입사원 평균이 받는 그 월급에 네. 딱 40%. 그럼 얼마냐면 한 115만 원? 그렇죠. 요 정도만 저축하고 네. 나머지 금 얼마예요? 한 140, 50? 이 네.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쓰라 이거야. 그리고 110만 원만 안 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월급 올라간 거는 다 써라. 그것까지 저축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월급에서 40%. 네. 그것만 딱 저축해가지고 7년간 붙잡고 버티면은 네. 뭐 펀드니 주식이니 안 하고 그냥 딱 오로지 정말 이자 없는 네. 정기적금 가입해가지고 딱 7년 예금만 하고 해갖고 네. 딱 가면은 그게 딱 1억 돼요. 진짜요? 40%만 안 쓰고 7년 동안 세이브하면은 네. 그게 딱 7년 차에 1억이 되는데 그게 없어. 제가 만나보면은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셨을 때는 1억이 되게 월급으로는 어렵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40%만 안 쓰고 그냥 7년 훅 네. 지나가잖아요. 7년. 네. 지나가면 그냥 1억은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지금 7년 전이라 그러면 2012년이에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가 확률 변수의 통계로 보게 되면은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는 내 소득의 아까 0.9에서 1.3 사이에서 네, 형성될 네. 확률이 95%라는 네. 얘기는 5%는 뭔가 통계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웃사이더가 있을 수는 있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그걸 가지고 미리 네. 이 돈 어떻게 어느 정도를 모아야 되겠다. 음. 내가 3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나이스한 배우자를 만나면 390이거든. 그죠. 그죠? 네. 만약에 여성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여성이라 했을 때. 그러면 네. 그러면 가장 나이스한 상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어딘가 있을 나의 배우자는 나는 300이고 그 친구는 390이야. 네. 그러면은 3년 후에 만나면 그 사람도 월급 조금 올라가 있을 거고 나도 네. 조금은 올라가 있을 네. 거니까 둘이 합치면 700 넘는 거지. 네. 그럼 신혼부부 700이면은 큰 뭔들 거죠. 못하겠습니까? 네. 세상 무서울 게 없죠. 네. 700이면은 가능하죠. 근데 딱 만났는데 그거를 예산 관리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모아온 사람이 다 쓴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맞벌이들이 이 소득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네. 딱 만나 보니까 소비의 시너지가 나요. 여행 계속 가고 왜냐면 딱 둘이 솔직히 네. 둘이 버는데 지금 애도 없지. 네. 아직 목표가 제대로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둘이 7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쓸만하지.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부부를 만났는데 네. 둘이 34세, 31세인가 그래요. 네, 네. 이번에 이제 결혼한 지 한 10개월 됐어. 네. 신혼인데 둘이 700 벌어. 그럼 뭐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세 얼마에 사냐 물어보니까 네. 전세 4억에 살더라고. 오. 그래서 야 그거 나이가 34세, 31세밖에 안 됐는데 그 돈을 어떻게 본인들이 네. 다 모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들은 1억 8천인가 네. 모았는데 나머지 2억 2천은 다 전세자금 대출 땡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자를 한 달에 50만 원 낸다. 이자가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소득은 이제 650밖에 안 남은 거지. 그래서 네. 내가 그래도 뭐 그 650만이라도 대단한 거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50만 쓰고 어떻게 한 400을 좀 잘 좀 저축을 해서 뭐 가보자. 왜냐면 이분들이 집에 대한 목표가 높더라고요. 굉장히 네, 네. 판교 뭐 이런 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를 샀냐는 네. 떨리는 마음에 무슨 차를 샀냐 네. 그랬더니 지금 31세, 34세의 네. 맞벌이 직장인 신혼부부인데 네. 무슨 차를 샀나 봤더니 벤츠 E클래스를 산 거야. 벤츠. 네, 벤츠 E클래스를 산 거야. 차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7,300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돈을 얼마 내나 봤더니 115만 원을 내는 거야. 그러면 뭐 또 월급이 아무리 700을 받아도 이자로 50만 원 나가지 차로 115만 원 나간다. 그러면 뭐 월급은 500, 2, 30으로 훅 떨어지는 건데 또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험료도 있고. 네. 아휴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건 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제가 뭐 네. 뭐라고 못 하는데 네. 돈을 좀 어떻게 하면 빨리 모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답을 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소득에 비해서 2단계 높은 차를 타지 말고 소득에 비해 2단계 높은 집을 목표로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네. 왜냐면 차는 소비재고 네. 어쨌든 집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가야 된다. 차는 이게 딱 이거 사면 바로 가격 떨어지잖아요. 차 키 딱 새 차 주면서 딱 네. 이제 중고차 되셨습니다. 이제 바로 비닐 안 뜯었지만 어쨌든 바로 네. 중고차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만 좀 피하시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돈을 근데 요즘 이제 돈 모으자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인 가구들도 마찬가지고 네. 1인 가구들도 집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도 있지만 또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1인 네. 가구지만 내가 집은 꼭 갖고 싶다 또 네, 이런 분들도 네, 많고 네. 또 그런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돈을 못 모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빠르게 올라가는 집값 네. 이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어떤 목표를 놓고 네. 쫙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맛이 있었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혼을 했든 아니면 뭐 결혼을 아직 안 했든 네. 집값 올라가는 걸 딱 보니까 나는 이제 집은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 목표가 큰 게 하나 사라지는 거죠. 네. 거기다가 뭐 집을 살 그게 없으니까 결혼도 난 잘 모르겠다. 이게 다 사라지고.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죠? 네. 여러분들 그 PIR이라는 게 있습니다. PIR. 이게 뭐냐면 PIR. 네. 여기 뭐 포탈에 한번 쳐보시면 네. PIR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Price to Income Ratio라 그래가지고 네. 소득 대비해서의 집값을 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죠. 당연히 10년 전보다 지금 그 네. 10년 전보다는 또 그 10년 그 이후 10년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그 직장인들이 받는 소득도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소득 대비 집값을 한번 제가 뽑아봤거든요. 네. 했더니 지금 2019년도잖아요. 네. 2009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네. 서울의 PIR이 12.1.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 12년. 12.1년이 걸린다. 네. 서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가구 소득을 몇 년치를 모아야 서울의 평균 집을 사느냐 봤더니 12.1년 걸렸어요. 네, 네, 2009년이. 네. 근데 지금 10년 지난 지금 얼마냐 보니까 네. 13.4예요. 크게 차이 없네요. 네. 아 물론 오르긴 올라 1.3년 정도가 네. 올라가긴 했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1.3년 정도 늘어난 거죠. 물론 지금 집이 싸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네. 뭐 비싼데 네. 과거에 비해서 PIR로 계산을 해보면 소득 대비 아, 이 진짜요? 집값으로 보면 예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놀래는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소득이 그렇게 올랐다는 뜻이냐? 제가 기억하기에 2000년대 초반, 2005년, 6년 이때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대리였는데 네. 당시에 2004년, 2005년도에 대기업 대리 연봉이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대리. 대리 대리라 그러면 한 3, 4년 차 정도인가요? 그렇죠. 한 4, 5년 차에서 4, 5년 한 10년 차 네, 이하. 네, 그 정도였는데 네. 지금 대기업들 물론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대기업의 대리급 연봉이다 그러면 지금 6,500 넘거든요. 그렇죠. 6,000 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라는 것도 물론 그 사이에 두 배 반 이상 올랐지만 소득도 2배에서 심하게는 뭐 2배 반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느냐? 근데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느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10년, 15년, 2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소득을 가지고 집을 샀어요. 물론 그땐 집값이 쌌으니까. 네. 근데 소득도 되게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내 집 마련이라는 아까 제가 얘기한 목표, 우리 처음에 네, 얘기했던 네. 목표를 놓고 돈을 모은 거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소득은 과거 세대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오른 만큼을 과거 세대만큼 집에다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집중하느냐? 여행, 네. 자동차, 네. 현재 여가, 네. 레저 네. 이런 거에 과거 세대보다 많이 집중을 하니까 네. 해놓고 나중에 돈을 보니까 아유 집 못 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표가 집에 있다 그러면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시대가 아무래도 과거랑 달리 요즘은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꼭 어딜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실 이렇게 좀 훔쳐보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많건 소득이 적건 그거 관계없이 보는 게 다 똑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삶을 볼 수 없었고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자가 됐든 뭐 가난한 사람이 됐든 손에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똑같은 거를 보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마다 적용은 다르겠지만 돈을 정말 잘 모으려면 자기 소득에 맞는
목표를 먼저 잘 플래닝을 하는 것이 네. 첫 번째다. 음. 그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자율로 따져 보면 네.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건 사실 이자로 사잖아요. 보통 장기로 사니까. 대출을 받아서. 네. 그렇죠. 30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이자율이었으면 오히려 많이 내죠, 이자. 네, 이자 그러니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가격 월급 비율이 아니라 이자 월급 비율로 따져 보면은 불가능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오늘 돈 모으는 얘기하면서 집 얘기하는 이유는 네. 한국 사람들한테 돈 모으는 거에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집이거든요. 그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분이 네. 어느 날 소득이 10%가 올랐어. 네. 200만 원 버는 분이 소득이 10%가 오르면 네. 20만 원이 그죠. 월급이 올랐어. 네. 그럼 그 20만 원 월급 오른 걸 뭐 할까요? 그러면은 좀 그동안에 못 썼던 억눌린 소비를 하겠죠. 아. 그죠? 근데 2천만 원 버는 분이 10%가 소득이 늘었어. 그럼 네. 2천만 원 월급 타는 분이 10% 늘면 200만 원 는 네. 거잖아요.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아. 왜냐면 2천만 원고 생활하는데 갑자기 200이 훅 늘었다. 근데 뭐 네. 그 200을 막 소비에 목말라가지고 쓰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우리 네. 그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왜 많이 번 사람이 더 자꾸 부자가 되냐면 네. 2천만 원 번 사람이 똑같이 월급이 10% 소득이 10% 올라도 네. 이 위에 10% 올라간 사람들은 네. 그 10%를 안 쓰고 그게 쌓여요. 그러니까 모으는 게 아니고 쌓이는 모이는 게 일부러 모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쌓여. 그러면 쌓이면 그게 목돈 되잖아요. 목돈 네. 뭐 하겠어요? 그거 소비재를 사지는 않지. 또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소득 네. 주도 성장이다라는 게 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또 소득을 올려주는데 밑에 사람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올려주면 그 사람들은 네. 그 20만 원 번 거 갖고 다 시장에 나가서 네.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네. 그다음에 옷도 사고 이렇게 소비가 네, 네. 되는데 이 부자들 10% 소득 올라가면은 부자들이 뭐 하루에 뭐 2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소비는 결국 총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총수요를 늘리는 데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네. 주된 네. 어떤 그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번 돈을 소비재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자산으로 끌고 갈 거냐가 결국은 계속 부자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잖아요. 자산이 다 비싸네. 생각해보면 네. 싼 자산이 없는. 싼 자산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네. 두 가지가 돼야 돼. 네. 성공하든지. 네. 성공이라는 뭐예요? 돈 많이 벌든지. 네. 돈이 많이 늘어나든지. 네. 아니면 내 기대가 좀 착해지든지. 그러니까 아. 기대를 좀 낮추든지.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돈만 계속 많이 벌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대한 기대는 그냥 상수야. 안 변해. 변수가 아니라 고정값이고 네. 계속 그러면 행복하죠, 인생이. 네.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커지면 이 밑에 내 기대치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막 자살하는 이유가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니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이 100조가 있는데 막 자살을 해. 그러면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왜 네. 100조인데 자살하냐? 그 사람들은 100조가 있지만 100조에 걸맞는 어떤 미래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성공하려고만 너무 노력을 하면 불행해져요. 왜냐면 성공하려고만 자꾸 돈 많이 벌려고만 하면 기대치가 얘보다 더 빨리 올라가서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잘 모으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나의 항상 기대치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고 얌전해지도록 내 기대치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을 좀 비우고 기대치가 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모으는 게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날 사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안 꾸며도 그냥 틀어진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다녀도 그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쁘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조금 파이팅 하시고 정말 5천만 원, 1억 정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돈을 모으는 거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은
굉장한 기쁨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